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네. 계약에 따라서 해야지. 네. 나중에 수출을 하든 나중에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할까요? 다 성숙돼 있는 시장 또 제도가 안정화돼 있는 곳에는 저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해서 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진 배치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잠재력, 성장성으로 인도네시아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이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일단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김창범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입고 오신 의상, 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인 거죠? 네, 바틱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 좀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양이나 색조가 좀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남방스럽다 이런 느낌이 나실 텐데요. 일종의 이제 그 전통 복장이기도 하면서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팔로 된 바틱은 넥타이를 맨 정장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의전 행사에도 이렇게 긴 소매에 바틱을 입고 가면은 넥타이 맨과 동일하게 하고요. 뭐 직장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보통은 금요일 날을 이제 바틱데이라고 해서 모두들 이제 바틱을 입고 와서 저희가 뭐 한복보다는 훨씬 더 일상생활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장이죠.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네. 이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진짜 요즘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진작 몰랐나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진짜 인구나 면적이나 진짜 그렇죠.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인도네시아가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발리 또는 이제 여행지로서 알려져 있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 또는 이머징 이코노미 떠오르는 신흥 경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해외 투자 기업 1호가 인도네시아에서 탄생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남방개발이라고 그 당시는 이제 원목 목재가 이제 풍부한 곳이라서 보르네오 가구 이런 그 보르네오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큰 섬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원목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한국에서 팔기도 하고 또 수출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원목 수출 금지령이 다 내려서 요즘은 이제 현지에서 다 가공을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커피의 이제 주요 산지이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물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1호 투자처였다면 그 뒤로도 계속 관심이 막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만 약간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투자나 이런 규모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우리가 그동안 잘 몰라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왜 이랬던 걸까요?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중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였고 또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 의제, 봉제, 신발, 뭐 가발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직종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본집약적인 기술집약적인 걸로 넘어가면서 베트남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베트남에 뭐 우리 삼성전자, LG 등 대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아세안 전체의 지금은 한 50%에 가까운 부분을 교역과 투자 면에서 베트남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교역 투자 면에서 2, 3위를 다투는 것은 아세안 내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있어서 베트남이 이제 각광을 받았고 플러스 다음은 어디냐 할 때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물론 플러스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외에도 제조업 섹터별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새로운 그런 투자처들을 기업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어떤 진짜 저력 그리고 비즈니스 좀 프렌들리한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일찌감치 성장해서 굉장히 국민소득이 좀 높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조금 경제 발전 단계나 이런 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사실은 중국, 인도, 미국에 의해서 네 번째 인구 규모라서 2억 7,500만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이상 5% 이상의 고속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 인구를 계속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고요. 장기 집권을 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외환위기 직후에 국내 정치 경제가 모두 이렇게 소요가 있으면서 하야를 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민주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2004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대통령 포함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안정성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확보가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억 7,500만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주로 내수 경제 중심의 경제 산업 구조가 오래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기업들이 초기에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던 장애가 있었던 거고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조금 로컬 기업과 같이 하는 쪽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졌던 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정치 변화도 좀 궁금하던데 코로나 겪으면서 그 코로나를 겪어냈던 정권은 다 인기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 조코 위도도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 인기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퇴임 가까이 가도 좋은 겁니까 도대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대통령은 이제 재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번까지 5년 임기에 2번에서 이번에 이제 2024년까지 1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현장 중심적인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을 해서 지금도 한 60% 이상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와. 큰 성과 두 가지를 뽑자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했듯이 조코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여야 간의 협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연립정부, 정책연합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지금도 조코위 대통령 2기 내각의 국방장관을 하는 분이 프라보라고 예전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네. 결이 다른 거죠. 오, 네. 그분은 이제 육군 출신이고 굉장히 장군 출신인데 그 야권 대선 후보 때는 뭐 치열하게 붙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분을 자 우리 손잡고 네. 하나의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야권 대선 후보를 자기 품 안에 안고 국정 운영을 하니까 사실은 여소야대라는 그런 뭐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걱정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와. 여대 통합이더군요. 네. 완전히 국회에서도 네. 다수당에 일치를 해서 뭐 주요한 개혁 입법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아마 해외 투자가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정치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 부분을 높이 사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조코위라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정치가 10년 동안 좋았던 거고 혹시 조코위 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분들의 관전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10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면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 후보들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유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그래도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이번 대선 판국에서 자기가 승리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 워낙 지지도도 높으시고 또 정책적인 그런 호응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코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약간 계승한다고 할까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조코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정책,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고도화, 그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막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럼 인도네시아의 이 경제적 도약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속 정말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2020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바로 21년에 3.7% 이제 반등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5%, 오. 올해도 5.2%, 지금 내년도 한 5.34% 정도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시아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 뭐 6,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이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화면 보시면은 프라이스 워터슨 쿠퍼스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회사 리포트인데요. 좀 지난 겁니다만 인도네시아를 2050년에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도약이군요. 네, 도약.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인구와 또는 전체적인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이제 같이 본 건데 우리가 이제 뭐 G7 하면 다 아시는 이제 선진 7개국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에 E7이란 개념을 넣었어요. 네. Emerging Economy, 네. 신흥 강국 7. 그 중에 이제 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터키 네. 이렇게 7개를 했는데 물론 지금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곤욕을 치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는 시각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밝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궁금한 건 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이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있는 기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관심이 너무 적은 게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뭐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인도네시아 인구 보시면은 지금 2023년에 한 2억 7,500만 네. 정도 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네. 2045년에 약 3억 2천만. 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도 5천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 인구 규모가 새롭게 와.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뭐 시장으로 보거나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으로 보거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젊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한 42세가 조금 넘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9.45세입니다. 와, 30세 미만의 나라죠. 와, 엄청나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자리 박람회를 하거나 하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거의 줄을 서고 그다음에 쇼핑몰이나 길거리를 가시면은 젊음의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해서 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진 배치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GV 같은 우리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한 65개 정도의 CGV 영화관이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스크린 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지만 분야별로 좀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도 정말 관심이 정말 많은 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이쪽 밸류체인에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어떤 들어서 부분이요? 굉장히 네.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주제죠. 그 화면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네. 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니켈입니다. 네. 전 세계 니켈 매장량 넘버원. 오, 네. 네.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뭐 네. 그 인도네시아, 호주가 거의 그래서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해외로 원광석을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그냥 수출을 했죠. 네. 지금은 채굴부터 재련, 정련, 가공, 배터리셀, 배터리 팩으로 가는 일련의 에코시스템이라고 그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해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 화면 보시면은 보크사이트입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미늄의 원재료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세계 6번째고 수출 면에서는 세계 2번째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크사이트도 금년 상반기부터 이제 해외 수출 금지 이루어지게 되면 현지에서 네. 채굴해서 네. 재련하고 정제를 해서 마지막 뭐 알루미늄이랄까 이제 다운스트림 프로덕트로 네. 내야 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가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최근에 네. 보시면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현대 자동차가 완성차 생산 공장을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크레타라고 하는 SUV가 지금 인도네시아형으로 만들어서 첫 선을 보였고요. 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네. 조립 생산을 현지에서 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셀과 배터리 팩 공장을 현지에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풀 전기차로서 동남아시아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중국도 질세라 중국의 울링이라는 자동차 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소형 전기차가 있습니다. 에어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 G20 작년 11월 발리에서 있었던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니까 발리 시내에 이 조그마한 울링의 에어라는 소형 전기차를 다 다니게 해서 중국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예 선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작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정상들을 위한 공식 의전 차량은 현대차의 G80 네. 전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그 전동화 전기차로의 전환에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금년 아마 3월부터는 이륜 오토바이, 모터바이크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줘가지고 굉장히 그 매연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 모터바이크로 이제 출퇴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장도 보고 하는데 그거를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정말 대단할 것이고 잠재력도 있고 빨리 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점은 항상 이제 다른 나라 가면 네. 또 이게 걸림돌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와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도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뭐 신흥경제의 경우는 어디 갈 때든지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 성숙돼 있는 시장 또 제도가 안정화돼 있는 곳에는 저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신흥시장의 경우 그게 자동차가 되든 제철이 되든 일반 제조업이 되든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셈인데 세계은행이 매년 비즈니스 하기 편한 척도를 이렇게 이제 해서 랭킹을 매기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190개국 중에서 한 100위 정도 순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들어서서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인프라 확충을 하고 하면서 73위 정도 됩니다. 베트남과 거의 유사합니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139위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다. 네. 심각한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네. 계약에 따라서 해야지. 네. 나중에 수출을 하든 나중에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116위 화면을 보시면은 해외 수출하고 그 국경을 넘어서 교역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내수 지향형 정책을 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불편하고 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뉴 경제라고 했을 때 1등으로 치는 것은 모바일 이코노미, 디지털 이코노미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플랫폼화돼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가시면은 한국보다 더 현금을 쓸 기회가 없으실 겁니다. 오, 네. 네. 그러면 뭐 QR 코드라든가 QR 코드나 뭐 아니면 그런 이제 저희가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고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슈퍼 앱이 있거든요. 또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하는 동남아 전체에서 가장 시장 지배력이 높은 그랩이라는 또 슈퍼 앱이 있는데 이걸 통하면은 한국으로 보면은 쿠팡, 카카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뭐 이게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통 20개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뭐 지불도 그걸로 하고 일반적인 병원 예약,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원격 의료 부분이 앞서 있고요. 약국에 가지 않고도 약을 배달을 받는 뭐 그런 서비스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자유스러운 여러 가지 특성들을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인도네시아의 어떤 종교적 특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까요? 최대 무슬림 국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무슬림 국가인데도. 네, 종교적 포용성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창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제일 큰 모스크입니다. 이스티클랄 모스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얀색 약간 도움처럼 되어 있는 그 모스크인데요. 그 바로 옆에 자카르타 대성당이 인접해 있습니다. 저 옆에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성당인가요? 네, 그러면? 성당입니다. 와. 네, 고딕 양식으로 된 성당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 신자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봅니다. 주맛 프레이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이제 성당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이제 대부분 미사를 가서 근데 주차장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성당에 오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이 가시는 발리는 관광지로서 가서 보시면은 이거 왜 돼지고기를 팔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는 힌두교가 지배적인 그런 지역이거든요. 보통 무슬림 국가들은 성탄절 쉬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처님 탄신일 네. 도 쉽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네. 이제 이슬람의 어떤 기념일만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주요 종교들의 하루씩은 다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같이 이제 화합하자 하는데 물론 과거에는 이슬람이 지배적인 곳과 기독교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갈등이 아주 폭력으로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왕왕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고요. 지역 내에서 그렇게 화합을 이루기 위한 종교 간 대화 또는 종교 지도자를 모시고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경제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특성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철옹성 같이 딜러망부터 애프터 서비스 나중에 리세일까지 제조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생태계를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입니다. 한중일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